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시간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하루는 24시간으로 흘러갑니다. 시계는 초침과 분침을 따라 정확히 움직이고, 나이는 누구에게나 한 방향으로만 늘어납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이 시간이야말로 우주의 가장 공정하고 절대적인 법칙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이 상식을 뒤흔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 앞에서는 1시간이 7년이 되고, 외부에서는 멈춘 듯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정상적으로 흐르는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블랙홀입니다. 오늘은 블랙홀과 시간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우주와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탐험해 보겠습니다. 블랙홀의 역사는 단순히 20세기 천문학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 씨앗은 이미 18세기에 뿌려졌습니다. 영국의 과학자 존 미첼은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어떤 별이 너무 무겁고 그 중력이 강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당시에는 빛이 입자라고 믿었기에 가능한 발상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라플라스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이라면 빛조차 가둘 수 있다고 했죠.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철학적 상상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은 일반상 대성이론을 발표합니다. 뉴턴이 말하던 끌어당기는 힘으로써의 중력 대신 아인슈타인은 질량이 크면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무 시트 위에 쇠구슬을 올려놓으면 움푹 파이고 작은 구슬은 그 곡면을 따라 굴러가는 것과 같죠. 이 이론을 바탕으로 독일의 칼 슈바르츠 실트는 방정식을 풀어내며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바로 일정 반경 안으로는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죠. 우리는 그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아인슈타인조차 이 결과를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수학적 특이점일 뿐 현실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후 천문학적 관측이 이 가설을 사실로 바꾸었습니다. 1971년 천문학자들은 100조짜리 방향에서 강한 X선을 방출하는 이상한 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블랙홀 후보 시그너스 X-1이었죠. 그리고 이후 허블 망원경, 전파 망원경, 중력파 관측기까지 동원되며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블랙홀이 왜 시간을 왜곡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속도와 중력이 시간에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쌍둥이 역설을 떠올려 보세요. 한 명이 우주선을 타고 빛에 가까운 속도로 여행하고 돌아오면 지구의 남은 쌍둥이보다 훨씬 덜 늙어 있습니다. 즉, 빠른 속도에서는 시간이 느려지는 것이죠. 이 원리는 중력에도 적용됩니다. 중력이 강한 곳일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흐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GPS 위성도 이 보정을 적용합니다. 위성은 지상보다 중력이 약한 곳에 있으므로 시간이 더 빨리 흐릅니다. 이를 계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하루 만에 GPS 오차가 수 킬로미터까지 커집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은 어떨까요?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중력을 가진 천체입니다. 따라서 그 근처에서는 시간이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명장면 중 하나는 블랙홀 가르강티아 근처의 물 행성에서 벌어집니다. 주인공들이 그곳에서 단 1시간을 보내는 동안 지구에서는 무려 7년이 흘러버리죠. 이 설정은 단순한 SF적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영화의 과학 자문을 맡은 사람은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천체물리학자 킵손 교수로, 그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토대로 시간 지연 효과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블랙홀처럼 강한 중력장이 형성된 곳에서는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는 것이죠. 따라서 가르강티아 근처의 행성에서는 우주선 승무원들에게는 1시간이지만 중력이 약한 지구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곧 미래로 가는 시간 여행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극적으로 시각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과학적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블랙홀에 직접 다가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점점 느려지고 사건의 지평선에서 멈춘 듯 보입니다. 빛은 점점 붉게 변하다가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느끼는 시간은 멀쩡히 흐릅니다. 차이는 되돌아올 수 없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스파게티와 현상을 겪습니다. 머리와 발이 받는 중력 차이가 너무 커져 몸이 길게 늘어나 버리는 것이죠. 작은 블랙홀에서는 이 현상이 즉시 치명적이지만
초거대 블랙홀에서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경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건의 지평선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뒤집힌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에서는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죠. 하지만 내부에서는 특이점으로 향하는 것이 곧 시간이 흐르는 것이 됩니다. 즉,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특이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이야기할 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관점 차이입니다. 외부 관찰자가 바라본 여러분은 사건의 지평선에 다가갈수록 점점 느려지고 결국 정지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빛이 붉게 변해 사라지니 마치 우주의 벽 앞에서 멈춘 그림자가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시간은 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생각은 이어지고 시계는 평소처럼 흘러갑니다. 단지 외부 세계와는 결코 다시 소통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 두 관점의 극적인 차이가 바로 블랙홀이 시간을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순간 물리학은 완전히 낯설게 변합니다. 외부에서는 우리가 공간을 자유롭게 오가고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죠. 하지만 블랙홀 내부에서는 역할이 바뀝니다. 시간이 공간이 되고 공간이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특이점으로 갈까 말까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시간의 흐름이자 필연적인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건의 지평선 안에서는 특이점으로 향하는 것 자체가 시간의 진행인 것이죠. 블랙홀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경험을 주는 건 아닙니다. 소형 블랙홀은 지평선 크기가 작아 사건의 지평선을 넘기도 전에 엄청난 조성력으로 몸이 찢겨나갑니다. 초거대 블랙홀은 지평선 반경이 수백만 킬로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갈 때 상대적으로 몸이 온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블랙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느끼는 마지막 여행의 양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우리는 블랙홀 내부를 직접 관측할 수 없습니다. 빛조차 탈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즉, 사건의 지평선 내부는 우주에서 유일하게 영원히 닫힌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블랙홀을 연구할까요? 답은 간접적인 단서에 있습니다. 블랙홀 주변에서 나오는 X선 방출, 별의 궤도, 중력파 신호 등을 통해 내부를 추정하는 겁니다. 즉, 직접적인 관측은 불가능하지만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 내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블랙홀 중심의 특이점에서는 밀도와 중력이 무한대가 됩니다. 이곳에서는 기존의 물리학이 무너집니다. 일반상 대성이론도 양자역학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론, 즉 양자중력 이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정보 역설이라는 난제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르면 정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정보는 밖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이 증발한다면 그 정보는 영원히 사라지는 걸까요? 호킹은 처음에는 그렇다고 했지만 이후 물리학자들은 정보가 사라지지 않을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홀로그램 원리입니다. 즉, 사건의 지평선 표면에 정보가 저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논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블랙홀 연구가 단순한 천체 연구를 넘어 우주의 근본 법칙을 건드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보 역설은 블랙홀 연구에서 가장 뜨겁게 논쟁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르면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삼켜버리니 겉보기엔 정보가 영영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처음에는 정보가 영원히 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너무 파격적이어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호킹 본인도 나중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는 보존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 논쟁 속에서 등장한 가설 중 하나가 바로 블랙홀 파이어월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사건의 지평선 자체가 불타는 벽처럼 강력한 에너지 장벽이 되어 블랙홀에 들어가려는 물질을 그 자리에서 소멸시켜버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우리가 상상하던 사건의 지평선을 조용히 넘어가는 여행은 불가능해집니다. 대신 그곳은 우주의 가장 뜨거운 불길이 되어 들어오는 모든 것을 흔적 없이 태워버리는 장벽이 되는 것이죠. 이 가설은 아직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지만 블랙홀 내부가 얼마나 불확실하고 미스터리한 영역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편 블랙홀의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또 다른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했던 홀로그램 원리입니다. 이는 블랙홀 안으로 들어간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사건의 지평선 표면에 일종의 홀로그램처럼 저장된다는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보는 3차원 세계가 사실은 2차원 표면에 새겨진 정보의 투영일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홀로그램 원리는 단순히 블랙홀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거대한 홀로그램일 수 있다는 철학적 논의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결국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이어월일 수도 있고 홀로그램 표면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제3의 해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블랙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천문학의 문제를 넘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할 새로운 물리학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랙홀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도 언젠가는 증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근처의 양자 요동으로 인해 호킹 복사라는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태양 질량 크기의 블랙홀이 증발하려면 무려 10의 66제곱년이 걸립니다. 현재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걸 생각하면 사실상 영원과도 같죠. 그러나 언젠가는 블랙홀도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블랙홀은 우주의 마지막 생존자이자 마지막 증발로 우주의 종말을 장식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별들은 언젠가 모두 사라지고 남는 것은 블랙홀뿐이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이후 블랙홀마저 증발하면 우주는 끝없는 암흑과 정적만 남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열적 죽음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일부 이론은 블랙홀 내부가 또 다른 우주의 시작점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우주 역시 어떤 블랙홀 안에서 태어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블랙홀의 기원에서부터 시간 왜곡, 내부의 특이점, 그리고 우주의 최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별의 무덤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시험하는 자연의 실험실이며 물리학의 법칙이 한계에 도달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주의 운명을 좌우하는 조율자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시간은 무엇인가? 우주는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로 가는가? 존재와 정보는 정말로 사라질 수 있는가? 블랙홀은 그 자체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인류가 우주의 근본을 탐구하게 만들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겸손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의 TMI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TMI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